23년 올해 독일이 마이너스 0.3% 역성장합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합니다.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이라고 간주하면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10,000개 정도의 부품 중소기업들이 사라진다.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서 서비스의 매출액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걸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의 과거와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고 인정해요.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는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미래를 들여다볼 때 꼭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 거스를 수 없는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미래 중에 하나가 어쩌면 거의 틀릴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하나가 기후변화, 두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사회에 살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디지털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를 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10가지 다 나열해도 기후변화라는 과제랑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10개를 꼽습니다. 매년. 근데 올해도 꼽았는데 10개의 리스크 중에 6개가 환경 관련 리스크예요. 그 기후 관련, 환경 관련 리스크에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예를 들면 기상 관련 산업입니다.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예측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장비, 기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식료품 산업도 고기를 안 먹는 것이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낙농업, 축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 배설물이 CO2를 많이 발생시켜요. 농식품 산업에서는 어떤 접근이 있냐면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해외 박람회에서 굉장히 많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한 꼭지가 뭘까요? 자동차 산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는 것이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괜히 2차 전지 전기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전기차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의 고지에 왔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12% 정도 되거든요.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이라고 간주하면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 우리나라 수출. 왜냐면 반도체가 부품이잖아요. 2차 전지도 부품이잖아요. 자동차 부품도 부품이잖아요. 자동차도 자동차잖아요. 되게 재밌게도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 그걸 다 쪼개놨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자동차 부품 2차 전지를 합하면 15% 정도 됩니다. 반도체 육박해요. 지금 기준으로는 반도체를 넘어섰어요. 왜냐면 2022년까지는 반도체 수출액이 20%에 가까웠는데, 반도체 수출이 많이 쪼그라들면서 뭐 중국발 영향이 있겠죠. 반도체 수출은 줄고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은 늘면서 소위 역전됐어요. 지금은 자동차 혹은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조금 더 넘어섰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올해 독일이 역성장합니다. 마이너스 0.3% 역성장합니다. 역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독일은 가장 대표적인 제조 강국이에요. 제조 강국이란 얘기는 만들어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수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출 대상국이 어때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어렵죠? 수출이 잘 됩니까? 어렵죠. 제조 강국이란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수출 말고 각종 자원이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의존을 해왔어요? 러시아에 의존해왔어요. 그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못하니 우회적으로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입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비용 상승 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8월 물가 상승률이 6.4%예요. 이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점이 22년 7월 6.3%였거든요. 근데 독일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진 게 6.4%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산업 구조가 중국에 의존하고 러시아에 의존했고 수출에 의존하고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던 그런 제조 강국이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매우 안 좋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조 강국이고 우리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도 자원 우리나라에서 캡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죠.
매우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독일 경제만의 특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이 제조 강국인 거 맞는데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제조 강국이에요? 자동차 제조 강국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면 아실 만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합니다. 왜?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데 화석연료 자동차일 때는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1위가 테슬라, 2위가 BYD 중국, 3위가 상하이 자동차, 4위가 폭스바겐이에요. 내연기관차에서는 시장을 압도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시장을 상당 부분 다른 나라랑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을 못한 거고요. 거기서 끝나느냐? 독일 자동차 기업 3사만 힘들어질까? 아닙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에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전기차, 내연기관차가 그렇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15,000개에서 18,000개가량 됩니다. 그러면 부품의 개수가 줄어든다. 10,000개 정도의 부품 중소기업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15%가량 차지하는데 근데 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10% 정도 될 것 같죠? 2022년 기준으로 18.2%예요. 2021년 기준으로 15%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 늘어났죠. 23년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 계산해 봤더니 23.5%입니다. 그러니까 2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비중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만큼 전기차로의 전환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지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는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토요타가 매출액 기준으로 1위고 그리고 2위, 3위, 4위 쭉 있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매출액 기준으로는 15위입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게 테슬라입니다. 1위부터 7등까지의 자동차 매출액 기준 상위 7위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테슬라 한 대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기차의 미래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 투자 성향은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지향적 사고를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세계 주요 경영자들이 세계관을 키워요. 세계관을 키울 때 일론 머스크는 우주관을 키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테슬라는 혼자서 미래를 달리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자동차 산업이면 그냥 전기차로의 전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전기차로의 전환은 바로 클린카로의 전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 중에 하나고 수소차도 하나고 하이브리드카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연기관차가 아닌 클린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 담겨있는 그런 자동차로의 전환이 한 꼭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바로 스마트카로의 전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자동차는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다. 자동차는 이제 서비스 기업이다.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DV라는 표현을 던졌는데요. SDV는 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려지는 탈 것. 이제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안 불러요.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적 경쟁력 혹은 기계적 경쟁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경쟁력이 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영역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운전자의 책임이죠. 근데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죠?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보험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는 운전자가 보험 서비스를 가입했지만 이제는 제조사가 그 보험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야 돼요. 자동차 더하기 보험 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된 물건을 소비자는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입을 해야 된다? 제조사가 보험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런칭한 자동차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탈바꿈, 이런 노력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운전을 대신해주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나타날 산업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없애줄 것이다. 미래에는 호출하면 나타나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다음 승객을 태우러 떠나는 무인 차량인 로보택시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머스크의 판단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 평균적으로 우리 출퇴근으로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24시간 중에 이용하는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이용 시간은 아마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왜 24시간 동안 2시간을 위해 그 자동차를 소유해야 하는가? 공유 자동차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자율주행차이면서 공유 자동차이면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공유 자동차로의 전환을 고민했어요. 이게 뭐죠? 공유 서비스. 그래서 뭐를 런칭해요? 로보택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보택시는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제조사겠죠. 만들어서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율주행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운전 안 하고 뭐 할까요? 정보를 취득하거나 머니인사이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감상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포메이션 앤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 미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제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런칭해요. 구독 서비스는 뭐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구독료를 얼마 내면 자동차를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타는 거예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구독인 거예요. 렌탈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서 서비스의 매출액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요, 학창 시절에, 왜냐면 아스퍼거였거든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격이 괴팍할 수밖에 없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키가 크지만, 등치도 크지만 그땐 되게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괴팍한 사고와 말과 행동을 보고 인물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깡패들한테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는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겠죠. 은폐하기 위해서 뭐를 발달시켰냐면 열정을 발달시켰어요. 근데 그 열정이 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리기 위해서 괴팍함을 개발했다. 괴팍한 그의 부족함을 열정으로 커버하기 위해 노력했고, 과도한 그 열정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사게 할 수도 있으니 또 그것을 또 가리기 위해서 괴팍함을, 온전히 부족함이었던 거예요.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번이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다른 인물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소위 우등생이라고 불려지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인물이 이 사회를 항상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코라고 불려지는, 너무나 괴팍하지 않나 하는 부족함 투성이인 이런 인물이 소위 미래 산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계속 L자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일본형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돌아요. 근데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면, 성장률이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 수백 수천 가지 산업의 성장률을 평균하면 경제 성장률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산업들은 이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성장세일 거고, 어떤 산업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산업일 텐데, 웃도는 산업이 밑도는 산업보다 비중이 작으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상회하는 성장 산업을 마구마구 제안해 줄 아는 리더가 있어야 그 경제는 일본처럼 가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으로 그래야만 안 가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미래지향적인 사고, 괴팍한 사고가 유망산업을 만들고 그 유망산업이 우리 경제를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자원이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그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 강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일본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처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괴팍한 사고가 담겨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지요.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고민했는데 우리네 경영학과 4학년 졸업생들의 고민은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못할까봐 고민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고민하잖아요. 경영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경영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경영자의 밑에서 일하고자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아마도 이런 고민이 지금의 일론을 있게 만든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머스크가 수많은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전기차나 그 부분에 관심을 갖던 터였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된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었다. 23년 현재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 기억하시죠? 어떤 지역입니까? 기후변화 협약 2015년에 198개 정상급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약속했던 그 도시예요. 그 도시의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니 무엇을 얻은 대로 가져갑니까?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합니다. 2024년은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를 선보이고 5G 선도 국가가 됐죠. 근데 그게 아니고도 2025년이 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우리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일론은 그런 종류의 선언, 법령의 전환을 들여다보고 그거 내가 만든 주역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경제가요.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고요.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범주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초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육적인 접근 방식은 암기였어요. 외우고 있으면 우등생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등생이에요. 잘 암기하면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본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요.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암기 잘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진국까지 선진국 문턱까지 오는데 필요한 역량은 바로 암기였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있는 선진국들이 만들어낸 신제품, 문물을 가장 최단 시간 안에 빨리 암기하고 빨리 따라가서 그 자리까지 오는 데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러나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됩니다. 요구하는 교육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이제 암기가 아니에요. 질문하기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학교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누가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한 70%, 80%를 학생들이 얘기해요.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질문 던지고 이건 왜 안 되죠? 당신의 생각은 이런 면에서 토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해요. 토론식 교육이 맞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암기식으로 거기 쓰여져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교육을 했던 그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이나 역량 개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가수의 노래를 그대로 똑같이 부르면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수의 노래를 전혀 달리 부르는 사람,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다, 이런 음율은 처음이다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가수로서 인재로 평가받는 지금이에요. 왜 질문하면 엉뚱한 것, 엉뚱한 질문일수록
그 사람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고 대기업의 오너라든가 총수라고 볼 수 있겠고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의 대표님들도 기업인이죠. 근데 한번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주역들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고용, 일자리에 우리는 또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와 같은 괴팍한 인물이 없어요. 어쩌면 이병철 회장님은 굉장히 괴팍했을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리더는 그의 3대 손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기업 오너 총수는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의 2대, 3대 후손에 불과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괴팍한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팍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하면서 아주 우등생으로 자라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뭔가의 새로운 산업을 괴팍하게 적극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지역인 CEO 조찬쌤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정말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요. 그럼 이런 기업인들은 소위 말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들 혹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목표가 뭐냐면 엑시트예요. 기업을 일구어서 파는 거예요. 돈 이상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될까?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엑시트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목적을 영위하면 안 될까? 유니콘 기업이 되겠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기업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면 어떨까? 제가 만나 뵀던 대부분의 분들은 엑시트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페이팔부터 시작했죠. 돈 벌었죠. 돈 벌고 그 다음 테슬라에 뛰어듭니다. 테슬라 팔죠. 전기차 팔죠. 돈 법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전합니다. 또 돈 벌죠. 스페이스X에 도전합니다. 계속 꾸준히 그가 과거부터 그렸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미래를 이루는 주역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구어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뛰어들어 말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떻게까지 말렸냐면 친구들이 로켓 폭발 장면만 모아가지고 영상을 릴로 만들어서 그걸 보내줬대요. 폭발하는 장면만 보고 자 이거 봐. 어차피 너 뛰어들었다 다 망할 거야. 하지마. 그랬는데도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창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꿈이 목적이죠. 그가 상상하는 게 목적인 거죠. 상상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거죠.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하여 플로리다 해안가에 무사히 낙하했다. 이 우주선은 한 달 전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우주비행사 각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갔고 4주 후에도 다시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